우리나라 삼국지. 제6부 비운의 해명태자. 동부에서는 금화왕이 세상을 하직하고 그 뒤를 이어 대소태자가 왕위에 올랐다. 대소왕은 북부여를 공격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주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동부의 위세에 눌려 모두 복속해왔다. 그러나 고구려만은 이렇다 할 축하의 말도 없었다. 대소왕으로서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주몽이 고구려 왕으로 있을 때는 주몽의 위세에 겁나 몸을 사리고 있었지만 그의 아들인 유리명왕조차 자기를 깔보는 것 같아서 내심 괘씸했다. 대소왕은 근신들을 불러 모았다. 저 주몽의 아들인 유리왕조차 우리를 깔보는 것 같아 지임은 기분이 무척 안 좋다. 고구려는 본래 우리 부여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아닌가.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저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수 형제의 둘째인 번랑이 나섰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유리왕의 큰아버지 뻘이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으니 이 기회에 한번 버릇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막내인 지곡은 이를 반대했다. 아직 고구려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몽왕 이후로 고구려는 지국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사들은 용맹하고 죽기를 겁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군사가 많다고는 하나 고구려와 싸워서 꼭 승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대사자 마무가 나섰다. 고구려는 본시 우리 부여의 지류이옵니다. 당연히 우리 부여를 상국으로 모셔야 하거늘 지금 고구려의 태도를 보면 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참에 군사를 일으켜 응징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아옵니다. 대소왕은 마무의 뜻이 합당하다고 여겨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신하들 사이에서 한 사내가 나섰다. 삼가 아래게 싸웁니다. 비록 부여가 고구려보다 강성할지라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치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하옵니다. 대소왕이 살피니 사자 우이지였다. 선왕을 생각하면 고구려는 형제지국이나 다름없사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까닭 없이 고구려를 친다면 천하의 열국들이 모두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이옵니다. 대소왕이 듣기에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이지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고구려의 태자 도절은 우리나라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서 도절은 유리왕을 충동지대해서 고구려가 우리 부여에 복종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합니다. 폐하께서 먼저 사신을 보내 우리 부여와 친선을 다지려면 서로 볼모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십시오. 그리고 고구려 측의 볼모로 도절을 지명하십시오. 만일 유리왕이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도절을 볼모로 보내온다면 훗날의 화근을 없애는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싸울 명분이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정벌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대소왕이 이 말을 듣더니 기뻐하며 말했다. 신묘한 계책이다. 내 우이지를 대사자에 봉하여 고구려의 사신으로 보내겠노라. 대소왕의 명을 받은 우이지는 고구려로 떠났다. 부여에서 사신 우이지가 도착하자 고구려의 군신들은 술렁거렸다. 사신 우이지가 유리명왕에게 아뢰었다. 저희 폐하께서는 양국의 우위를 다지기를 원하옵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 왕자를 교환하여 상대에 대한 믿음을 보이자고 제의하셨습니다. 저희 폐하께서는 도졸태자의 위명을 들으시고 특별히 태자를 보내주셨으면 하십니다. 유리명왕은 매우 난감했다. 한나라의 태자를 볼모로 보낸다는 것은 나라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부여와 일전을 벌이기에는 아직 나라의 힘이 부족했다. 이 당시 고구려가 비록 말가를 복속시키고 행인국과 부곡절을 편입해서 강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동부의 국력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비류와 온조가 이탈하면서 생긴 국력의 공백은 매우 컸다. 유리명왕 때에 이르러 선비족을 복속시켰다고 해도 동부여와 대등할 수는 없었다. 유리명왕은 즉각 의전회의를 소집했다. 대부 협부가 간언했다. 부여는 강국인데다가 늘 우리를 칠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제의를 물리치는 것은 곧 저들이 우리를 칠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대소왕은 분명 이를 빌미로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지금은 선비족과의 전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옵니다. 우선 태자를 부여로 보내 당장의 위험을 피한 후에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자 설지가 협부의 말을 받았다. 지금 부여와 전쟁을 한다면 그 승부를 점칠 수 없사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옵니다. 일단은 태자를 부여로 보내시어 친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아옵니다. 저들도 주변의 눈을 의식해서 태자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대신들의 찬반양론이 분분하자 유리명은 태자를 불렀다. 지금 부여의 사신이 와서 태자를 보내라 한다. 태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태자 도절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노기를 띠고 말했다. 이것은 분명 소자를 음해하려는 저들의 계략입니다. 제가 평소에 저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후한을 없애기 위해 저를 볼모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부여로 간다면 저들은 갖은 누명을 씌워 저를 죽이고 다시 고구려를 침략해 올 것입니다. 유리명은 도절의 생각을 옳게 여겼다. 깊이 생각한 유리명은 마침내 용단을 내렸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히는 수밖에. 우리는 부여의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전군을 비상체제로 돌입시켜라. 우이진은 부여로 돌아와서 대소왕에게 유리명왕의 뜻을 전했다. 대소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사자 마무를 선봉으로 3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북변에 분노성을 쳤다. 이에 유리명은 태자 도절에게 2만의 군사를 주어 부여군의 공격을 막게 했다. 태자 도절은 오이와 부분로 두 장수를 거느리고 북으로 올라갔다. 다무르 송량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다. 도절이 외할아버지인 송량에게 물었다. 지금 전왕이 어떠하신지요? 백발이 희끗희끗한 송량이 침통하게 말했다. 대소왕이 분노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분노성조 연우가 2천의 군사를 이끌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얼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부여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의 수가 많으니 정면으로 대응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이곳은 강을 끼고 있어 수성전을 펼치기 유리한 곳이니 이곳에 주둔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영체를 세우고 시간을 끌면 대군을 움직인 저들로서는 분명히 보급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를 노려 공격한다면 적은 군사로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도절은 송량의 말을 쫓아
분노선까지 올라가지 않고 군사들에게 영체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영체 주위에 목책을 삼엄하게 세웠다. 이곳은 귀류수의 지류들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도절은 부본에게 영체의 북쪽을, 오이에게 동쪽, 송양에게 서쪽을 맡기고 자신은 남쪽을 맡았다. 부여군은 분노성을 사흘 만에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곧장 남쪽으로 내려왔다. 비류수 강가에 도착한 부여군은 강 건너편에 진영을 만들었다. 대소왕이 높은 곳에 올라 지형을 살피니 태자 도절이 영체를 세운 것은 북쪽과 동쪽에 강을 끼고 있는 천의 요새였다. 대소왕은 대사자 마무와 구지에게 각각 군사 1만을 주어 고구려 진영의 서쪽과 남쪽을 공격하게 했다. 고구려 진영의 서쪽에 이른 마무는 부하들에게 목책에 해당되는 높이로 토산을 쌓도록 했다. 진영 망무에서 이를 보던 송양은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게 했다. 토산을 쌓던 마무의 군사들은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황천에 객이 됐다. 이에 마무도 하는 수 없이 퇴각 명령을 내렸다. 마무는 고구려군이 만만치 않음을 알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고구려 진영에 다가가서 불화살을 쏘아댔다. 이를 본 송양은 물에 젖은 소가죽을 치중더미와 목책 위에 휘장처럼 쳐서 적의 불화살 공격을 막는 한편 궁수들을 독려하여 진영으로 접근해오는 적을 쏘아 죽였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화살 세를 뚫고 간신히 접근해서 목책을 타고 오르던 부여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구려 군사들의 날카로운 책날이었다. 밤새도록 공방전이 계속됐지만 고구려 진영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날이 새자 마무는 공격을 멈추고 군사를 몰렸다. 마무가 단신으로 말을 몰아 목책 가까이 다가와 외쳤다.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만일 이제라도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망루 위에서 이를 듣고 있던 송양은 대답 대신 마무를 향해 활을 쏘았다. 신궁이란 주몽과 겨루던 실력이 아닌가.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마무의 투구끈에 가서 꽂혔다. 마무는 혼비백산에서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다. 송양은 달아나는 마무의 뒷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다. 마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군사를 다시 정비했다.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군사의 절반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한편 고구려 진영의 남쪽으로 간 구진은 인해 전술을 이용해 영체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구지의 군사들은 100명씩 대오를 짜서 일제히 목책 밑으로 접근한 후 사다리를 걸고 목책을 올랐다. 목책에 수많은 사다리와 갈고리들이 걸렸다. 목책 안에 있는 고구려군은 조창과 괴인창을 이용해서 사다리와 갈고리를 밀어냈다. 목책을 오르던 부여 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떨어졌다. 구진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책으로 군사들을 몰았다. 고구려군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태세였다. 구진은 숫자가 적은 고구려군이 먼저 지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자 도절은 어느 군사들보다 앞장서서 부여군과 싸웠다. 구추가 걱정하며 말렸다. 구추는 유리명왕의 근신으로 도절을 보좌하도록 파견된 인물이었다. 태자전하, 이렇게 최전선에서 싸우시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물러나 계십시오. 도절은 비장하게 대답했다. 장수된 자로서 자신의 목숨만을 돌보고 앞장서지 않는다면 어떤 군사들이 따르겠소이까? 폐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장수는 모름지기 부하들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장수로서의 생명은 끝난다고요. 그러니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요. 구추는 도저히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치열한 싸움은 끝날 줄 모르고 한동안 계속됐다. 부여군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목책을 기어 올라왔다. 구추가 목책을 기어오른 부여군사의 창을 막아내고 있을 때 옆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구추가 놀라서 돌아보니 도절이 어깨에 화살 맞고 쓰러져 있었다. 구추는 즉시 달려가서 도절을 안아 일으켰다. 구추를 알아본 도절은 고통을 참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어깨에 화살이 박힌 것뿐이요. 구추는 즉시 화살을 빼내고 옆에 나뒹굴고 있는 깃발을 찢어 지혈을 했다. 고통이 어느 정도 가셨는지 도절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외쳤다. 동요하지 말고 밀려드는 적을 섬멸하도록 하시오.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소. 패자 도절의 투혼을 본 고구려의 군사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밀물처럼 쳐들어오는 부여군을 막아냈다. 결국 부여군은 수많은 희생자만 내고 물러서야 했다. 두 차례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부여의 대소왕은 크게 당황했다. 고구려군의 저항이 이렇게 거셀 줄은 짐작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공방전이 10여일 동안 계속됐지만 고구려 진영은 요지부동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여군의 피해만 늘어날 뿐이었다. 대소왕은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우이지가 대소왕의 막사에 들어와서 보고했다. 지금 우리의 식량은 바닥이 나고 있사옵니다. 도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보급이 더딘 데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식량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거기다 얼어 죽는 군사들까지 속출하여 사기가 많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닷새를 견디지 못합니다. 일단 퇴각했다가 다음 기회를 노린 것이 좋겠습니다. 대소왕은 어제 진영에서 들었던 군사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대소왕이 군사들의 막사를 순시하며 지나가는데 안에서 한 군사가 대소왕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불평을 했다. 어제부터 죽만 먹었더니 이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네. 이러다간 싸우기도 전에 굶어 죽겠구만. 다른 군사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나는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2개나 잘랐다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싸움 백날 해봤자 우리 같은 놈들만 죽어나는 거지. 그러게. 우리는 죽 먹어도 장군님 네들의 식탁에는 고기가 매일 올라오겠지. 싸워서 이겨봤자 누가 좋겠는가 말이야. 윗사람들 배나 불려주는 거지. 이놈의 전쟁 빨리 끝나야지. 우리 애꿎은 백성들만 고생하는 판이니 원. 대소왕은 참담한 심정으로 자신의 막사로 돌아왔다. 군사들의 사기가 어떠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큰 눈이 내렸다. 눈은 석자나 쌓여 말도 수레도 운신할 수 없었다. 대소왕은 하는 수 없이 퇴각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군사를 물려서 부여로 돌아갔다. 아직 화살 맞은 자리가 낫지 않아 침소에 누워있던 도절은 부여 군사들이 물러갔다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와 부하들과 기쁨을 같이 했다. 대소왕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물러난 후 한동안 고구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유리명왕은 용산에 모신 동명서왕 묘 앞에 깨끗한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 하늘의 아들, 즉 천자의 자격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교제라고 했다. 유리명왕 19년에
왕은 동맹 행사 중에 하늘에 제를 올리는 교제를 위해서 일관에게 길이를 택하고 제수로 쓸 돼지를 고르게 했다. 동맹은 1년에 한 번 풍년에 감사하고 다음에 안녕을 하늘에 기원한 중요한 의식이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 의식에 조금이라도 부정타는 일이 생긴다면 나라에 큰 우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제수를 마련하고 제천 의식을 준비하는 것은 왕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돼지지기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제수로 쓰일 돼지인 교시가 달아나고 만 것이다. 왕은 크게 놀라 급히 탕리와 사비를 시켜 교시를 잡아오게 했다. 그들은 급히 교시를 쫓아 길을 떠났다. 탕리와 사비는 교시의 흔적을 따라가다 숲속에 있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연못에 이르렀다. 연못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비가 보니 연못 저편에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교시가 연못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먼 거리를 오면서 목이 탔으리라 두 사람은 교시가 눈치를 채고 도망갈까봐 발소리를 죽여가며 접근했다. 교시는 물을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 자신에게 닥쳐온 위험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비가 교시의 도망갈 길을 막아서고 탕리가 올가미를 들고 교시에게 접근했다. 탕리는 교시의 목에 재빨리 올가미를 걸었다. 그제야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깨달은 교시는 무섭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세하여 올가미 끈을 잡았지만 무게가 500건도 넘게 나가는 돼지가 날뛰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교시에게 끌려다니며 진흙탕에 나둥그렀다. 이리저리 치다 보니 탕리는 크게 화가 났다. 분함을 참지 못한 탕리는 허리에 찬 칼을 뽑았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교시의 다리 힘줄을 베어버렸다. 다리의 힘줄이 잘린 교시는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하더니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한참을 맴돌던 교시는 힘이 다 빠졌는지 조용해졌다. 탕리와 사비는 비로소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진흙이 잔뜩 묻은 옷을 털었다. 교시의 다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못으로 흘러들어가 퍼졌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탕리와 사비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뛰었다. 빗방울이 홀로 남겨진 교시의 몸을 사정없이 두들겨댔다. 숲 근처 외딴 농가에서 수레를 빌린 탕리와 사비는 황급히 교시를 싣고 도성을 향해서 달렸다. 피를 많이 흘린 데다가 비까지 맞은 교시는 그저 숨만 붙어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교시가 죽으면 낭패라는 생각에 쉬지 않고 달렸다. 도성에 이른 탕리와 사비는 유리명왕 앞으로 나아갔다. 신들은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교시를 잡아 대령했사옵니다. 유리명왕은 수레 위에 있는 돼지의 모습을 보자 크게 놀랐다. 돼지는 눈을 거슴칠했던 상태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유리명왕은 참혹한 광경을 보고 크게 노했다. 아니, 하늘에 바칠 신성한 제물을 어찌 이토록 함부로 다루었느냐? 탕리와 사비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관이 나와 유리명왕에게 충동질했다. 이 일로 분명 나라에 큰 우환이 닥칠 것입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재물을 상하게 한 자들을 처단하고 하늘의 용서를 비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일관은 탕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탕리는 우직한 인물로서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했다. 한 번은 일관이 고리대를 감지 못한다는 이유로 탕리의 이웃집에 사는 농부의 땅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
억울했던 농부는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항상 허물없이 대해주는 탕리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이야기를 들은 탕리는 격분하여 즉시 일관을 찾아갔다. 일관은 오만한 표정으로 무슨 일로 왔는가를 물었다. 탕리는 아무 말도 없이 일관의 면상에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는 칼을 빼어들고 윽박질렀다. 당장 농부에게 빼앗은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희의 목숨을 거두겠다. 겁을 먹은 일관은 탕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관은 탕리에게 앙심을 품었다. 탕리가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어찌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복수의 때가 온 것이었다. 일관의 말에 유리명왕은 난처했다. 탕리와 사비는 충성스럽고 정직해서 왕이 무척 아끼는 신하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나라의 흥망과 관련이 있는 만큼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울 수는 없었다. 만약 일관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어떤 재앙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유리명은 입술을 깨물고 결단을 내렸다. 저들의 목을 거두도록 하라. 일관은 기뻐하며 군사들을 시켜 탕리와 사비의 목을 베게 했다. 탕리와 사비가 목숨을 잃은 것이 교시의 저주라 한다면 저주는 또 다른 저주를 잉태했다. 탕리와 사비가 죽은 이후로 유리명왕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서 진맥을 해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 원인을 알지 못했다. 답답해진 유리명왕은 무당을 불렀다. 무당은 한참 동안 괴를 살피더니 말했다. 이것은 죽은 탕리와 사비의 귀신들에 의한 일입니다. 구설해서 이들을 위로하면 나으실 것이옵니다. 유리명은 무당의 말을 따라서 진혼굿을 벌였다. 무당이 구판을 주관하는데 호련히 탕리와 사비의 혼령이 무당에게 깃들어 말을 했다. 폐하, 신들은 억울하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폐하께 충성을 바쳤건만 어찌 간악한 일관의 말만 듣고 저희들을 버리셨사옵니까? 유리명왕이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짐의 죄가 크도다.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무당이 유리명왕에게 아뢰었다. 폐하께서 진심을 보이셔 저들의 원한은 많이 누그러졌사옵니다. 이제 폐하의 몸은 나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훗날 저들의 목숨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무당의 예언이 적중한 것일까? 유리명은 그 다음날로 병이 씻은 듯이나 자리를 덜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을 무렵 태자 도절이 부여와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에 화독이 재발해서 운명을 달리했다. 도절태자와 두 신하를 잃은 이후로 유리명은 도성을 벗어나 사정터를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졌다. 도성에 있으면 죽은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왕의 심중을 짐작한 사자 설지가 왕을 뵙기를 청했다. 지난 3월에 교시가 또 한 번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이 직접 교시를 쫓았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지. 탕리와 사비의 비극이 일어난 때로부터 2년 후 다시 한번 교제의 제물로 쓸 돼지가 달아난 일이 있었다. 그때 유리명은 불상사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신하인 설지를 보내어 교시를 추적해서 잡아오게 한 적이 있었다. 한참을 쫓다가 국내란 곳에서 겨우 교시를 잡았사옵니다. 그때 국내 위나암이란 곳의 지세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산천의 풍광이 수려하고 땅은 비옥하여 오곡이 자라기에 적합하옵니다. 게다가 산짐승과 물고기들이 풍부하여 사냥하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왕은 설지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국내로 도성을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지금의 도성은 부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병난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데다가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를 짓는 데도 적합하지 않사옵니다. 국내로 도성을 옮기면 백성들은 더욱 풍족해질 것이고 외침으로부터 안전할 것이옵니다. 유리명은 설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직접 지세를 살피기 위해서 신하들을 이끌고 국내로 향했다. 유리명왕이 국내에 당도해 보니 설지의 말대로 수려하게 뻗어있는 산맥과 여유히 흐르는 강줄기가 눈을 사로잡았다. 유리명왕이 보기에도 도부로 삼을 만한 곳이었다. 유리명왕은 국내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사물택에 이르렀다. 왕은 잠시 쉬기 위해 말에서 내려 연못으로 다가갔다. 그때 연못가의 바위 위에 한 사내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다. 유리명왕은 호기심이 일어 그 사내에게 다가갔다. 사내의 생김새를 유심히 살펴보니 관옥 같은 피부에 짙은 눈썹, 선이 굵은 콧날, 그리고 강인한 턱선을 가지고 있었다. 설지가 나서서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걔서 뭘 하고 있어? 사내는 묵묵부답이었다. 설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국왕폐하의 행차시오, 예를 갖추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를 보고 설지가 노하여 꾸짖었다. 뭐하구나?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벌칙한 소행을 봤나? 그래도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설지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들고 단칼에 요절을 낼 기세로 사내에게 다가갔다. 이때 유리명왕이 설지를 만류하며 직접 나섰다. 자네는 이 궁벽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리명왕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사내는 조용히 눈을 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깊은 눈이었다. 폐하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유리명왕은 의아하여 물었다. 짐이 올지를 어찌 알고 기다렸단 말이냐? 사내는 마침내 바위 위에서 내려와 유리명왕에게 큰 절을 올리고 말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폐하께서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시리라 하였사옵니다. 자네 할아버지의 성함이 어찌 되시는가? 유리명왕은 사내의 조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자신이 오리란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인일 것이 틀림없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폐하의 신하였던 제사이옵니다. 사내의 입에서 제사란 이름이 나오자 유리명왕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졌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가. 유리명왕에게 있어 제사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유리명왕은 선왕의 보살핌으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나라 안에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나랏일을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때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 때론 스승으로서, 때론 신하로서, 때론 따뜻한 아버지의 정으로 감싸준 사람이 바로 제사였다. 유리명왕은 반가운 마음에 사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래, 대복께서는 안녕하신가? 제사가 예전에 동명상화를 함께 모셨던 묵고 무골과 함께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호련히 사라진 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제사는 조용히 묵고와 무골을 집으로 불렀다. 설왕의 은혜를 입어 이때까지 가슴에 품었던 포부를 원 없이 펼쳐보았어. 이제 폐하께서도 선왕의 유지를 위해 튼실한 기반을 닦으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끝난 것 같소. 이에 묵고도 동의했다. 맞소. 내 천문을 보니 이제 떠나야 할 시기인 것 같소. 나는 앞으로 조용히 응거하여 도를 닦을까 하오. 무골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자, 이제는 따분한 관리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겠구려. 요즘엔 전쟁도 없어 몸이 근질거리던 판이요. 결심이 섰으면 우리 당장 떠나십시다. 이처럼 고구려의 개국공신들은 자신들이 물러날 때를 알고 스스로 정적을 감춘 것이었다. 사내가 어두운 얼굴로 왕의 질문에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옵니다. 제사가 죽었다는 얘기에 유리명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제 마음의 고향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잠시 마음을 안정시킨 유리명은 힘겹게 물었다. 그래, 그 유지라는 게 무엇인가? 저에게 폐하를 곁에서 모시라고 하셨사옵니다. 제가 비록 불민하오나 할아버지에게 학문과 신화의 도를 익혔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에 유리명은 제사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뻤다. 짐이 그대를 제사로 생각하고 곁에 두리라. 가끔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주게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공표했다. 대보를 잃은 것은 슬픈 일이나 대보의 분신을 얻었으니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짐이 이를 기념해 그대에게 이름을 하사하겠다. 이곳의 이름이 사물택이라 하니 이를 기념해 사물이라 이름 짓고 위시성을 내리겠노라. 이렇게 해서 유리명은 제사의 손자인 위사물을 신하로 거두어 들였다. 짐이 도성을 국내로 옮기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대보 협부가 나서서 반대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도성을 옮기는 것은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옵니다. 부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국론을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설지가 나서서 반박했다. 부여 때문이라도 더더욱 도성을 옮겨야 하옵니다. 홀승골성은 부여와 근접해 있어서 자칫하면 일순에 도성이 포위당할 염려가 있사옵니다. 국내는 지세가 허준하고 산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부여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 새로운 도성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옵니다. 패자 부분호가 입을 열었다. 국내는 암록수를 끼고 있어 성을 지키는 일과 경작 사냥이 모두 용이한 곳이옵니다. 지금의 도성은 너무 협소해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우리 고구려의 도움으로 적합하지가 않사옵니다. 그러니 국내로 옮기는 것이 합당한 줄로 하옵니다.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유리명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때 부분호가 유리명왕에게 좌우를 물리쳐달라고 청한 후 진언을 올렸다. 폐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곳 졸부는 토착 세력의 힘이 너무나 커서 왕권까지 위협할 정도입니다. 국내로 도성을 옮긴다면 그들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니 왕실을 위해서도 도성을 옮겨야만 하옵니다. 부분호는 유리명왕이 근심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짚어냈다. 유리명왕은 부분호의 말을 듣고 천도를 결심했다. 도성을 국내로 옮기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도성은 국내로 옮겨졌고 이곳에 위남성을 쌓았다. 이때부터 평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400년간의 국내성 시대가 펼쳐진다. 전도로 인해 어수선했던 나라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이에 마음이 놓인 유리명은 다시금 사냥에 빠져들었다. 왕후 송씨의 죽음과 치와의 이별, 그리고 도절태자의 죽음 등 슬픔을 잊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냥이었는데
이제는 사냥이 유리명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왕이 사냥을 나가 도성을 비우는 것이 잦아지더니 그 기간도 점점 길어져 질산에 사냥을 갔을 때는 닷새 가까이 도성을 비웠다. 이렇게 되니 자연 나란 일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다 못한 대보 협부가 왕 앞에 나아가 간했다. 폐하께서 새로 도성을 옮겨 아직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의당 정사에 더욱 힘을 쓰셔야 하온데 이를 생각지 않으시고 오직 사냥에만 전념하시어 오래도록 환호하지 않으시니 나라의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국정이 문란해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선왕의 위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폐하께서 하셔서야 되겠사옵니까? 이에 크게 노한 유리명왕은 협부의 관직을 파하고 정원직으로 좌천시켰다. 왕에게 실망한 협부는 며칠 후 집안 식구들을 수레에 태우고 압록수를 건너 남쪽 땅으로 내려갔다. 협부는 떠나는 마당에도 왕에 대한 충성심만은 변함이 없었다. 폐하, 대업을 이루시길 비옵니다. 남한으로 떠난 노신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이 당당했다. 협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유리명왕은 그제야 깊이 뉘우쳐 사냥을 절제하고 다시 정사에 몰두했다. 유리명왕은 병산 도절태자의 뒤를 이어 해명을 태자로 임명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나라의 일을 맡겼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명왕이 모처럼 기산으로 사냥을 갔을 때의 일이었다. 유리명왕이 들판에서 사슴을 발견하고 화살을 날렸다. 그런데 날아간 화살은 사슴을 스치고 지나가 뒤쪽에 선 아름드리 나무 줄기에 박혔다. 유리명왕이 바라보니 화살이 날아간 나무 아래에 한 도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도인은 화살이 날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어났다. 유리명왕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여기고 다가가 물었다. 놀라지 않으셨소? 머리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사내는 유리명왕을 쳐다보았다. 대저, 돈은 몸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이거늘 무엇을 두려워하겠소이까? 유리명왕은 사내의 도가 높은 것을 보고 공손히 물었다. 그렇다면 임금의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폐하의 마음 속에 있사옵니다. 도인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유리명왕은 도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유리명왕은 도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천문지리와 삼라만상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리명왕은 예를 갖추어 도인에게 청했다. 제문, 그대와 같은 인재가 필요하오. 짐을 도와주지 않겠소? 도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이렇게 폐하를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이니 이 한 몸 폐하께 맡기겠사옵니다. 유리명왕은 겨드랑이에 깃이나 있다 하여 도인에게 우시성을 주고 왕녀와 결혼시켜서 곁에 두었다. 한편 태자 해명은 구도인 졸본의 홀성골성에 주둔하면서 변방의 수비를 맡고 있었다. 해명은 어릴 때부터 힘이 세고 무예가 뛰어나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해명은 강력한 군사를 길러 반드시 부여를 쳐서 형 도절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으나 자만이 지나쳤다. 해명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대단히 여기지 않았다. 유리명왕은 늘 해명에게 경계하여 말했다. 이웃나라와 설린 관계를 해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거라. 국가 간의 관계란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일 네가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적으로 돌아올 것이리라. 하지만 해명은 부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걱정이 된 유리명왕은 가까운 신하 도조를 보내 해명을 보조하게 했다. 하루는 평소에 해명의 무용을 듣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흥룡국왕이 사자를 보내 나라의 보물인 강붕을 선물했다. 해명은 활을 받아 들더니 그 자리에서 활을 당겨서 꺾어버렸다. 해명은 껄껄 웃으며 사자에게 말했다. 이것은 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귀국의 활이 약한 것이오. 사신은 격분하고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다. 사신에게서 이를 전해들은 흥룡국왕은 호의를 무시하고 창피를 준 해명에 대해 원망을 품게 됐다. 유리명은 홀썽골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를 받고 크게 걱정했다. 그동안 쌓아온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구나. 황룡국이 이번 일로 등을 돌린다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동의할 수 있었다. 한 번의 만용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지 해명은 몰랐다. 부여와의 일전을 대비하고 있던 고구려로서는 주변국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다. 유리명은 옥지를 구도로 보냈다. 옥지는 해명에게 당장 황룡국왕을 찾아서 사과하란 유리명왕의 엄명을 전했다. 해명이 부왕의 명령을 따라 황룡국으로 가려고 하자 도조가 적극적으로 말렸다. 지금 황룡국왕은 태자 전하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방비 없이 가신다면 화를 당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해명은 의연한 태도로 말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자식된 도리요,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라 생각하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황룡국 왕이 어찌 나를 해할 수 있단 말이오? 해명은 도조를 비롯한 몇 명의 신하만을 데리고 황룡국으로 향했다. 해명이 당도했다는 전가를 들은 황룡국왕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고구려 태자의 문제를 어찌 처리하면 좋겠소? 신하 저형이 말했다. 폐하께서 보내신 활을 꺾어버렸다는 것은 오만무례한 행동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사옵니다. 해명이 오늘 사과하러 왔다 하나 그것은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이번 일로 해명이 앙심을 품는다면 훗날 그가 고구려의 왕위에 오른 후에 우리를 치려고 할 것입니다. 어차피 고구려와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무예가 뛰어난 해명의 목을 베어서 고구려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황룡국왕은 해명의 처사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저형의 말을 받아들였다. 왕은 궁의 여러 곳에 무장한 군사들을 배치하고 신호를 기다리게 했다. 해명은 당당하게 황룡국왕 앞에 걸어 나왔다. 해명을 직접 본 황룡국왕은 그의 늠름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팔척의 장신에 마다산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기상을 뿜어내고 있었다. 황룡국왕은 해명과 마주하니 갑자기 오금이 저려왔다. 해명은 황룡국왕에게 허리를 굽혀 사죄했다. 지난 일은 저의 힘이 과하여 일어난 사고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비굴함이 없이 당당한 말이었다. 해명이 사과하고 나오니 황룡국왕도 더 이상 꾸짖을 수가 없었다. 태자가 그토록 예를 갖추어서 사과를 하니 나로서도 굳이 흠을 잡고 싶지는 않소이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일이 잘못돼 간다고 생각한 저형은 황룡국왕에게 계속해서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황룡국왕은 해명이 비호처럼 자신에게 달려들까 두려워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결국 황룡국왕은 해명을 해하기는커녕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설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유리명왕을 충동질해서 태자를 황룡국으로 보낸 것은 설지의 계략이었다. 어리석은 황룡국왕의 손을 빌려 해명을 제거하려 했던 것인데 황룡국왕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낸 것이었다. 태자 해명과 설진은 견원지간이었다. 항상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해명의 과격함이 설지에게는 늘 위태롭고 불안한 것이었고, 해명은 설지의 현실 타협적인 처세술을 소인배의 행동이라 경멸했다. 그래서 해명은 설지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안색을 바꾸었고, 설지 또한 이를 고깝게 여겨 해명과의 대면을 애써 피했다. 설지가 생각하기에 해명이 왕위에 오른다면 자신의 관직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것 같았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해명을 먼저 없애야 했다. 이처럼 설지가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황룡국왕과의 갈등이 일어난 것이었다. 황룡국왕이 해명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일이 일단락됐지만 유리명왕은 태자의 성격이 너무 활발해서 못내 걱정이었다. 왕은 설지에게 신표인 칼을 내주며 태자에게 가서 도성으로 돌아오라고 전하게 했다. 설지는 왕명을 조작해서 태자를 없앨 마음을 먹었다. 설지는 졸본에 도착해서 해명에게 유리명왕의 말을 전했다. 내가 도성을 옮긴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여 나라의 일을 굳게 하려 함이었거늘 너는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너의 힘만 믿고 이웃 나라와 원한을 맺었으니 자식된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느냐. 이 다음 말은 즉시 도성으로 돌아와서 근신하라라는 말이었는데 여기서 설지는 말을 끊고 신표인 유리명왕의 칼을 내밀었다. 태자는 칼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분명 자결하란 유리명왕의 뜻이라 여겨졌다. 효심이 강한 태자가 왕명에 따라 자결하려고 할 때 도조가 나서서 말했다. 태자는 장래에 폐하의 후사를 이을 뿐이십니다. 사자가 와서 가벼이 자결하라 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일입니다. 혹시 전원에 거짓이 있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평소 설지가 태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도조는 설지가 전한 말을 의심했다. 도조의 이 말에 설지는 속으로 들통날까 두려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다. 우직한 해명은 손을 가로저었다. 전번에 황룡국왕이 센 화를 보내주었을 때 난 그가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길까 염려하여 화를 꺾어 보인 것이었소. 그런데 그 일로 뜻밖의 부왕께 꾸지람을 들었소. 이제 부왕이 나를 불효자라 생각하시어 근신에게 칼을 주어 보내셨는데 어찌 부왕의 명을 어길 수 있겠소. 해면 도조의 만류를 뿌리치고 갑옷을 입은 채 여진의 동쪽 벌판으로 나가서 땅에 거꾸로 창을 꽂으며 중얼거렸다. 네, 어릴 때부터 소원이 있다면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는 것이었다. 이제 불효막심한 죄를 입어 죽게 되었지만 고구려에 무사답게 죽고 싶구나. 해명은 비장하게 말을 몰더니 창을 향해 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명의 갑옷에서 햇살의 파문이 일었다.
그때 태자 나이 당년 21세였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유리명왕은 슬픔을 거둘 수 없었다. 유리명왕은 문득 지난번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것이 인과응보란 말인가? 유리명왕은 탕리와 사비의 목숨값을 도절과 해명 두 아들로 갚아야 했던 것이다. 철지가 유리명왕 앞에 부복했다.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여 태자께 이러한 참변이 있었습니다. 저의 목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물러가 있으라. 유리명왕은 잠긴 목소리로 한마디를 한 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유리명왕은 해명을 태자 이해로서 동원에 장사 지내고 그곳에 사당을 세우고 창원이라 했다. 한편 해명태자의 죽음을 알게 된 부여의 대소왕은 통쾌하게 웃었다. 대소왕은 늘 해명태자를 두려워했었다. 해명태자가 고구려에 존재하는 한 고구려 공략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해명태자도 없어진 마당에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해 가을 대소왕은 고구려의 사신을 파견했다. 사신은 거만하게 대소왕의 말을 전했다. 우리의 선왕께서 그대의 선군 동명을 특히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은 우리 선왕의 신하를 유인하여 함께 도망쳐 나라를 이루었다. 무릇 나라에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고 사람에는 장류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소로 대를 섬기는 것은 예요, 유로 장을 섬기는 것은 순종이다. 지금 왕이 능히 예와 순으로서 나를 섬긴다면 하늘이 반드시 그대를 도와 국업이 오래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직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신이 전한 내용은 말 그대로 협박이었다. 유리명왕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그때 마리가 분개하여 외쳤다. 이것은 치욕입니다. 우리 고구려를 어찌 보고 이런 망발을 한단 말입니까? 당장 부여를 쳐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옵니다. 설지가 말리며 나섰다.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소이다. 싸우려면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옵니다. 일단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굽히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되옵니다. 유리명왕이 위사문을 바라보며 물었다. 경의 생각은 어떤가? 위사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계책을 풀어냈다. 이제 우리 고구려의 힘이 결코 부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군신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력을 키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성과이옵니다. 부여는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충돌은 어차피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여의 사신에게는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옵소서. 저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 군사의 경계태세를 강화하여 대응하면 될 것이옵니다. 유리명왕이 사신을 불러 대답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한 소년이 뛰쳐나왔다. 백관들이 놀라 바라보니 왕자 무휴리였다. 무휴는 부여의 사신을 꾸짖었다. 우리의 선조 동명성왕께서는 하늘의 자손으로 어질고 덕이 있으신 데다가 재주가 많으셨다. 그 당시 대소태자가 이를 시기해서 금화왕에게 참소하여 말 목장지기의 직으로 욕을 부인 까닭에 불안을 느끼고 부여에서 빠져나오신 것이다. 지금
대소왕이 전의 과실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군사의 많음을 믿고 우리 고구려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사신은 돌아가서 대소왕에게 아뢰거라. 지금 여기 누란이 있으니 만일 대소왕이 아뢰헐지 아니하면 내가 대소왕을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소년에게 꾸지람을 들은 사신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돌아갔다. 유리명왕은 무휼의 영특함과 담대함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어린 왕자의 굳게 담은 입술과 매섭게 비치는 눈빛에서 앞으로 대륙을 호령할 기상이 흘렀다. 부여로 돌아간 사신은 대소왕에게 무휼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대소왕은 신하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물었으나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때 대사자 우이지가 나서서 말했다. 신의 아비에게 물어보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대사자 우이지의 아버지 우겸은 오랫동안 대보의 자리에 있다가 은퇴한 노신으로 현명함을 갖춘 인물이었다. 대소왕도 우겸의 현명함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대소왕의 부름에 단걸음에 달려온 우겸은 왕 앞에 부복했다. 대소왕은 노구를 배려하여 편히 앉도록 명했다. 무휼왕자가 한 말을 전해들은 우겸은 감탄하며 말했다. 그것이 진정 홍안의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옵니까? 고구려에 그런 뛰어난 인재가 있었다니. 대소왕이 채근했다. 감탄만 하고 있지 말고 무슨 뜻인지 말해보도록 하오. 우겸은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그 뜻을 풀어주었다. 누라는 달걀이 겹쳐 쌓여 있는 것이니 누란을 헐지 말라는 것은 쌓여 있는 달걀 속에서 달걀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걀은 또 같은 핏줄을 뜻하니 공연히 고구려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무휼 왕자도 큰할아버지 뻘인 대소왕 폐하를 존경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소왕은 고구려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도 한편으로는 무휼이라는 왕자의 총명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우겸이 대소왕에게 간했다. 지금은 고구려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사옵니다. 그래야 후일 폐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제가 보건대 그 왕자의 총명함을 보아하니 앞으로 고구려의 왕통을 이어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하니 먼저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혼약을 맺자 하십시오. 그리고 이 왕녀를 보내 소년 왕자와 혼례를 치르게 한다면은 자연히 고구려는 우리의 부마국으로 복종하리라 생각되옵니다. 대소왕은 우겸의 계책을 받아들여 고구려로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혼인의 의사를 꺼냈다. 유리명원 부여가 우호적으로 나오자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무휼은 대소왕의 동생인 지곡의 손녀와 혼례를 치렀다. 이로써 양국은 겉으로나마 얼마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됐다. 출연 최병학, 황원, 이종구, 정기항, 박일, 김도현, 유만준,
이윤선, 김태웅, 박태호, 황일청, 문관일, 권혁수, 장주영, 원호섭, 변종필, 신찬혁, 이상훈, 이재용, 김민성,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우리나라 삼국지 제6부 비운의 해명태자 편이었습니다.